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요즘은 부동산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석사를 마치시고 박사과정에 또 돌입하셔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상담으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들 해결해주고 계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칼럼을 또 소중히 또 기고해 주셔갖고요. 네. 온라인 3호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온라인 그럼요. 3호. 아시겠지만 1호, 2호, 3호 연속 다 쓰셨죠? 초회부터 예. 제가 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칼럼들을 다 이제 썼습니다. 근데 김정 소장님은 이 푸사, 여기 나온 푸사나 실제 얼굴이 똑같아. 사기 캐릭터야 진짜. 아무튼 네, 이렇게 또 기고문을 또 수십 페이지 써주셨으니까 이 온라인 3호 구매하신 분들은요, 김정 소장님 요 칼럼도 좀 많이 좀 읽어보시고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진작 준비하려 했었던 이슈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 23년도 1월 달에 아마 제 다음 예고편으로 요즘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상속증여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서 네. 상반기 계속 이슈들이 빵빵 터졌잖아요. 많았죠. 너무 많았죠. 상속증여가 원래 준비하려 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이 진짜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더 놓치면 안 되겠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분위기도 보여지지만 네네. 실거래가 자체는 낮다라는 데 더 포인트가 있어요. 아, 실거래가가 낮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려 했었을 때 싸게 증여할 수가 있겠죠. 싸게 증여할 수 있네요, 진짜. 이 타이밍을 더 놓치면 증여 시점도 다 놓쳐버릴 수가 있겠다 싶어서 증여 상속 특집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좀 성인이 됐는데 맞아요. 아, 얘한테 증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제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시죠. 유료 상담 들어왔을 때 보다 보면 이제 대부분 본인이 이제 주택이 어떻게 돼 있는데 네. 혹은 무주택일 때 뭐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금으로 투자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여기서 무주택인 경우야 뭐 얘기할 게 없죠. 그렇지만 보통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한테 사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으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오히려 자녀 증여가 꼭 이제 사전에 부의 이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투자로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가 어리신 분들은 보통 증여를 미리미리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본인 나이가 이제 한 50 넘어가기 시작하고 네. 그 자녀가 이제 대학교 가면 그전에는 막 학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 애들 막 수능을 어떻게 보고 학원 어떻게 보내고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 갔으니까 취업일 거고 그러면 이제 슬슬 애한테 뭐 하나 해줄까 생각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애가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네. 결혼 준비가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집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진짜 애가 돌잔치 할 때부터 해줘도 진짜? 좋다라는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그쵸 집도 그쵸 없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상식을 다 깨드릴게요. 할수 알겠습니다. 있는 야, 방법들이 신난다. 있습니다. 오늘 저를 위한 맞춤 방송이네요. 그럼요. 예. 아시오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방송이고요. 네. 상속증여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네. 타이틀을 잡아보았는데요. 네. 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지 하나씩 얘기해 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상속 대비를 왜 먼저 해야 돼? 증여를 왜 빨리 해야 돼? 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그냥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취득할 취득세. 때부터 야. 취득세 붙고 그 다음에 보유할 보유세. 때는 보유세, 대표적으로 종부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 이렇게 붙는데 취득세니 보유세니 양도세니 다주택자들을 하도 못 살게 굴었었죠. 개선된다라고 했었어도 아직 개선이 덜 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한번 보게 되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부터 농특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대 3.5%가 붙게 되는데 네. 근데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라는 말도 안 되는 중과세율이 붙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네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 최대 12%를 6%로, 네. 8%를 4%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2주택 중과는 아예 폐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폐지가 아직 안 됐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아, 국회가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예. 국회가 지금 정신이 다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잘 안 되고 다 있습니다. 코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맞습니다. 지금 지금 코인 이제 코인이나 한 개라도 신고하라고 해갖고 지금 뭐 이렇게 또 정리 빨리 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뭐 농담입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 빨리 좀 법 좀 통과시켜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의심할 거야. 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래는 3주택 이상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은 네. 말도 안 되는 중과세율이 붙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1주택일 때랑 중과세율 적용을 딱 보면 딱 2배 차이 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어. 근데 물론 원래 초안보다는 좀 후퇴하긴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3주택 이상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고 네. 그 외 2주택자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세율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조금 낮았네, 조금. 예, 그렇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이 한결 낮아졌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붙는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했는데 또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아,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돼? 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다주택자인데 한 번도 세금 내본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거 종합소득세 하시는 분들은 내셨을 것 같고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신고해서 납부를 신고하시죠.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게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또 국세청에서도 이게 세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크지 보니까 않죠. 잘 안 잡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방치되면 나중에 쌓이고 그럼요. 쌓이고 쌓이고 해서 네. 그때 한꺼번에 딱 세무조사 가사세까지 나오면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네, 미리미리 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조금 얼마 안 정확하게는 돼요. 내야 된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1주택자는 비과세, 네. 전세 월세 비과세.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 1주택자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12억 초과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거 9억이었는데 2023년도에 올랐죠. 이제 12억으로 올랐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타협 본 게 저 정도죠. 네. 그리고 2주택자는 월세 과세다. 네. 3주택자는 전세도 과세된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뭐, 됩니다. 아무튼 계산해 갖고 환산해야 돼. 간주임대료로. 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네. 이제 뭐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해주고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네.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전세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 총액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그 정기예금 이자율 이게 전에는 1점 몇 %였는데 정기예금 이자율 2.9%를 반영한 게 이제 간주 임대료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유했었을 때도 이렇게 세금들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최종적으로 양도할 때도 세금이 있는데 이 양도할 때 붙는 대표적인 중과세율이 3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30% 중과가 붙는다라는 부분, 2주택자는 20% 중과가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 세율은 45%인데 합치게 되면 이제 45%에서 30% 더하면 75%, 거기에 지방세 10% 더하게 되면 82.5% 이렇게 붙는 부분들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앞에 거에 따지게 되면 취득세 최고 세율이 13.5%잖아요. 거기다가 보유세가 6%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다 82.5%를 더하게 되면은 투자를 왜 해 이걸?
남는 게 없다. 예.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어서 이게 아니 세금을 어떻게 100% 내는데. 그렇죠.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다 보니까 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하고서는 다 해제됐죠? 비조정이라서 중과세율은 이제는 뭐 쟁점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설령 지금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예. 중과를 또 연장해 줬으니까 유예했죠. 원래 올해까지였는데 내년으로 또 유예했죠. 네. 예.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면 못 살게 구는 이제 정책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네. 계속 아직도 하나도 안 풀렸어, 솔직히. 네. 중과세율 걸리면 답이 없어요.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누진공제도 빼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 10억인데 7억 5천2백 정도가 세금입니다. 10억 벌었는데 세금 떼고 나면 2억 5천도 안 남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 세율이 되면 그건 좀 괜찮냐라고 하면 괜찮긴 한데 만만치 않습니다. 양도차익 10억이면 4억 2천2백 정도가 세금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 예. 승자는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만 돈 여기가 잃지 않는 손해 보면 손해 보는 대로 뭐 알 바 아니고 네. 이익 보면 이익 보는 대로 공유하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네. 정부와 공투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돼요. 네.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2년 보유, 2년 거주 이제 조정이었냐에 따라서 거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맞췄다 하더라도 양도차익 10억일 때 세금이 1억 5천 언더로 갔다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 보유 고주를 다 충족해서 최대 장특공 80%를 맞추게 됐다. 네. 나오면 세금이 1,500으로 1,500 언더로 확 줄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네. 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야,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고 정부면은 싫겠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똑똑해지는 걸 싫어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설령 일반 세율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제가 쭉 단순 계산해 보았어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양도차익이 3억이면 1억이 세금, 5억이면 2억이 세금, 네. 10억이면 4억이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율도 사실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야, 이거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더군다나 내가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모르겠는데 다주택이 돼 있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야, 이거 세금 무서워가지고 뭘 사겠어? 라는 생각들 할 수 있을 텐데 전 바뀌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무주택자가 거의 44%, 1주택자가 41% 가까이 되는데 네. 사실 어떻게 따지면 1주택자도 집값 올라가는 걸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아요. 네. 남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보다 상급지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이죠. 나보다 덜 올라간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네.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에도 2주택자까지 일시적 2주택들이 있으니까 네, 저건 1주택자로 봐야 돼요. 그렇죠. 1주택자까지는. 네. 실질적인 다주택자들은 네. 4%대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더 줄었네. 예. 다주택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가구별 주택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 가구인 거고 1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 가구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인들 입장에서 네. 표를 솔직히 계산할 때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무주택자를 위한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인기가 없다라는 거를 알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알고 보니까 내가 2.6% 안에 들어가네? 내가 1.5% 안에 들어가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금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이거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렇죠. 이제 상속 증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상속 대비가 해야 됩니다. 증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이걸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이랑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 절세긴 하지만 이거는 막연하죠. 왜냐면 내 나이가 50이라 하더라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창창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가
이 자녀한테 빨리 주면 안 된다. 요즘 100세 시대에서 나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애한테 먼저 주면 애가 불효자가 된다. 애 버릇 나빠진다. 라고 말하는 언론 기사도 많아요. 또 진짜 불효자들도 있거든요. 뉴스 보다 보면 폐륜 이런 사람들 자산 다 넘겨줬더니 네네. 부모님을 헌시작 취급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다 보니까 이게 관심들 안 갖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얘기가 1번. 우리 자식이 안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살짝 조금 걱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애가 싹수가 조금 노랗다든가 삭수가 뭐 본인 자녀는 본인이 더 잘하실 테니까 제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네. 안전장치 걸어두라는 얘기는 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막말로 효도계약서를 써든가 아니면 뭐 가등기를 쳐놓든가 얘가 멋대로 팔지 못하게 괜히 뭐 나름 뭐 장사한다고 멋대로 팔아가지고 이 자산을 헐고 막 이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서 세금 얘기 열심히 했잖아요. 네. 주택수가 분산이 됨으로써 절세가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절세 방법으로. 네. 상속증여를 이런 식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게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자산 증식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나중하게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들어갈게요. 우리 상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해가지고 상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속증여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이 동일하다는 의미겠죠. 지금 현재 상증세율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 세율입니다. 야, 진짜 돈 벌기 쉽네 국가 되면. 그쵸. 그냥 반을 떼어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누진 공제들 이렇게 네. 있긴 한데 우리 이재용 회장님 뭐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50%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또 붙잖아요, 또. 맞아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대주주 같은 경우는 또 10%인가 맞아요. 60% 가산되는 게 있어가지고 60% 이상 내요. 예. 10조 예. 넘어가게 세금 내는 것 그렇죠. 같았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부자지만 현찰이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거지 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사실 네. 상증세법의 역사가 예. 삼성가의 상속증여세 회피의 역사랑 같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해요. 어느 정도 팩트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절세를 해서 11조면 생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50조를 내야 된다. 100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 막 공중분해되고 네. 그게 옳은 건가는 조금 위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분들 중에는 이민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 법인을 그냥 외국계로 해가지고 근로, 예. 그러니까 이게 국부 유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높아요, 솔직히 상속. 제가 재벌들을 비유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좀 너무 높은 것 같긴 해.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네, 없지만 넘어가죠, 그냥. 뭐 네.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만 하나 얘기하면 이거를 네네.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국부 유출이나 뭐 기업 폐업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왜 이렇게 안 좋냐라는 얘기할 때 배당이 적다. 네. 이제 기업 회장님들이 뭐 모 회사를 키우기보다 자꾸 자회사 만들고 분할하고 자녀한테 몰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모 회사를 열심히 키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30억만 넘어가는 순간 내가 앞으로 열심히 번 돈의 절반은 무조건 다 국가 거. 그리고 기업체, 대주주 이런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세금.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 재산이 절반 뜯는다라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재산이 30억 초과가 아니다 보니까 또 부자 감세다. 뭐다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계산이 비율이 적다고. 안 되죠. 네. 상속세 역사를 보게 되면 96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최고 세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였었어요. 그리고 이게 30억 초과가 아니라 50억 초과였었거든요. 그럼 빠숑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96년도에 50억의 가치 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들은 재벌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예. 지금은 뭐 집 한 채가 좀 가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더 늘리는 거고 더 많이 걷는 거고 아무튼 그러네요. 그렇죠. 뭐 어렵게 예. 볼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뭐 반포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냐 생각해 보면 네. 이게 10억이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10억이 10억이 뭐야? 아니에요. 몇 억밖에 안 됐겠죠. 1억, 2억이고 반포 1억. 기억이 나는 게 98년도에 그 IMF 터지고 잠실주공 5단지가 예.
4억 하던 게 1억 5천으로 빠졌었어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가 성장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승세율이 된 거예요. 네.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공제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뭐 1억이 세율 10%를 했을 때 96년도 아니면 이게 우리가 99년도 이후로는 이 세율이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20년 전에 한 1억에 대해서 세율 10%라고 하면 네. 그래도 자녀한테 집 한 채 정도는 그냥 줘도 세금 안 걷겠다 네네. 라는 의도였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 반포 집값이 뭐 1억이었다고 하면 다른 데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냥 뭐 하면 다 10억이 넘어가는데 네. 세금이 막 터지는 거죠. 상속 대비를 왜 해야 되느냐는 이 세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자꾸 이런 상속 대비 증여를 빨리 해주고 이거는 부자들만 생각한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가 부자 같진 않고 나는 중산층인데 난 단순히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도 아 세금이 무섭다 라는 거를 알아야 얼마 전에 됩니다. 분양했던 게 이편의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라는 아 아파트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84, 34평이 12억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구간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렇죠 10억 그렇죠 초과해서. 그렇죠 그 용인 40%. 플랫폼시티 대형도 아니고 30평대 증여해도 이렇게 내는 거죠. 아 그럼요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공제가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인 세율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상속증여세율이 똑같다 했지만 대한민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국가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게 OECD로 한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상속세율이 1등은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높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체감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그게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차이점 때문인데 네네. 유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미국, 영국 이렇게 하고 유산취득세는 일본,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셔가지고 상속을 받을 때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열심히 모아두셔서 100억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100억을 가지고서 상속 받으려고 했더니 네. 더 극단적으로 네. 자녀가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자녀 100명이야. 그러면 네. 야. 증여로 갈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 네. 인당으로 따져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취득세라고 말하는데 네. 그럼 자녀가 100명일 때는 한 명당 1억씩 받겠죠. 그렇죠. 공평하게 1억씩 나눠준다고 하면 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1억에 대해서 아까 세율 몇 퍼센트? 10%. 10%. 성인 자녀라고 하면 5천만 원은 증여 공제를 공제 받아서 받죠. 예부상.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1억씩 해가지고 5천만 원씩 다 공제 받아가지고 하면 토탈 해봤자 5억이겠죠. 예. 근데 이제 유산세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인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갑니다. 망자의 재산 총액에다가 딱 가다 보니까 그럼 100억이면 아까 상속세율이 몇 퍼센트였죠? 50%. 그렇죠. 30억 초과는 초과니까. 50%. 예. 그러면 우리가 공제 안 하고 그냥 단순 계산하면 예. 얼마예요? 50억. 50억. 5억이 50억이 되는 매직. 그럼 유산시윤세로 하게 되면 5억인데 네. 유산세로 하게 되면은 50억.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데. 겁니다. 일본 갈래나 그냥. 그렇죠. 이제 일본은 약간 조금 좀 쎄하니까 우리가 뭐 네. 독일이나 프랑스로 가는 걸로. 물론 이제 공제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공제도 상속세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통칭 얘기하면 상속 공제는 일괄 공제 5억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잘해야 보통 10억 공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5억 공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 뭐 용인 플랫폼 시티 얘기했잖아요. 네. 뭐 12억이라 해도 뭐 5억 공제 받고 그러면 7억만 하더라도 30% 10% 세율을 해야 돼. 예. 국가가 삥 뜯어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괄적으로 뭐 5억 곱하기 30%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여기 잘못됐네. 이게 초과. 초과 분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네. 1억 이하는 10% 세율, 1억 초과 5억 이하, 즉 4억에 대해서 20% 세율. 그렇죠.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 5억에 대해서 30% 세율이라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통칭 어떤 식으로 하냐? 재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 곱하기 30 한 다음에 그럼 3억이잖아요. 네. 3억에서 누진 공제, 이거 역산해 놓은 거거든요. 6천만 원을 뺀 게 내 세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구나. 예. 좋네요. 네. 예. 이제 주택별로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여러 개 막 얘기는 하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별 주택수 기준 한번 보면 증여를 왜 빨리 해야 되느냐? 네.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 세대 분리를 안 하면 세대 합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보통 양도세 기준으로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세 목별로 다릅니다. 당장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네.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맞아요. 저거 예전에 합산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저거 헌법 불합치 나와서 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돼가지고 네. 인별로 쪼개집니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3주택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양도세 기준으로는 3주택 중과 30%가 붙어야 되는데 근데 종부세는 아빠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로 봅니다. 네. 그래서 각자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게 핵심. 물론 여기 있는 건 뭐냐? 공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23년 또 바뀌었죠? 이제 9억 공제. 종전 6억이 9억으로 바뀌었고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 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올라갔죠. 네. 이건 세대를 기준으로 이제 아들도 집 있고 엄마도 집 있고 아빠도 집 있으면 다 12억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 9억 공제를 해준다는 것도 예전에 1세대 1주택자하고 9억 공제였거든요. 그거 그렇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공시가에서 빼주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또 적용이 돼서 하다 보니까 각자 9억씩 빼면 인별로 1주택이면 세금 낼 게 거의 없다라는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도 쪼개집니다. 인별과세가 원칙이긴 한데 여기는 부부는 합산해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부부 합산해요? 네, 부부는 합산합니다. 오. 제가 앞서서 소득세 얘기할 때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인 들여도 과세라고 했죠. 여기서 세금을 1원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빠 집은 예를 들어 쉬고 자고 있다. 그럼 네. 당연히 세금이 없을 거고 임대를 네. 안 났으니까. 네. 엄마 집은 합산한 데 있지만 전세를 졌어요. 어. 예를 들어 나인원 한남을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네. 뭐 전세를 한 40억짜리 줘도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니까 전세 간주인들여가 1원도 안 나온다. 아. 자, 그리고 자녀가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네. 자녀가 월세를 월 1,0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1원도 안 낼 수도 있어요. 물론 수도 있다라고 한 이유가 이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죠. 월세가 극단적으로 1,000만 원씩 나오려면 네. 고가주택의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니까 네. 1,000만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몇백만 원 받을 때 세금을 1원도 안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면 전세 주면 또 되죠. 네.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득세를 다 피할 수 있다. 자, 네. 더 중요한 거. 네.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기준은 성인 자녀일까요? 미성년 자녀도 될까요? 뭐 기준이 없는 거 보니까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이게 이게 보통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다 보니까 양도세는 자꾸만 만 30세 혼인소득 중 셋 중 하나를 맞춰서 그리고 뭐 만 30세가 넘어도 우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 텐데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 막말로 아까 뭐 제가 돌잔치에도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농담 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잔치 할 때 막 이제 연필도 올려놓고 마이크도 올려놓고 뭐 명주실도 올려놓고 했는데 네. 재미삼아 등기부 등본도 올려놨더니 애가 갑자기 뭘 알아.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 딱 등기부 등본 막 올리는 거야. 아 애가 등기 칠상이구나 하면서 등기를 딱 하나 쳐주는 거예요. 돌잔치 기념으로. 그 칼라로 이제 칼라. 이제 하얀 거보단 칼라를 더 짚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흑백이 아니라 컬러로 뽑아가지고 형광펜 칠해가지고. 네, 그렇게 뽑으면 애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네. 뭐 이거 위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낼 거 다 내고서 집주인 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애가 집주인 됐다 하더라도 세금 아까 말한 거 소득세. 뭐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월세, 비과세. 전세를 놔도 뭐 문제 없고 그리고 종부세도 인별과세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싹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다주택자라 해가지고 막 세금 고민, 뭐 취득세 고민, 양도세 고민, 보유세 고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근데 다만 양도세가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면 만 30세 소득 혼인을 한 상태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 돼요. 이제 세대 분리까지 해야지 본인이 독립소재주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자녀가 뭐 현재 같이 산다 했었을 때 나중에
지금은 3주택자예요. 이제 A주택 있고 B주택 있고 C주택 이제 각자 아빠 가지고 있고 아이고 이제 아버지 가지고 있고 이제 A 자녀 이제 B 자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다 성인 돼서 뭐 세대 분리하고 또 세대 분리하고 그러면 각자 그때 가서 비과세 받으면 되잖아요. 네. 지금은 자녀 앞에다 사놓고서 보유세는 다 분리가 되니까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가 돼서 분가를 하든 뭘 하든 그때 팔기 전까지만 이걸 명확하게 맞춰놓으면 문제될 게 없다. 양도세는 내가 시점을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보자 라는 얘기 해봅니다. 우리가 상속증여세율 쭉 보게 되면 이 세금들 중에서 공제가 나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는 6억 공제, 그리고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인데 참고로 직계 존속은 부모님, 나보다 위를 직계 존속이라고, 직계 비속은 나보다 아래를 비속이라 합니다. 근데 이 직계 비속 중에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공제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기타 친족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사위랑 며느리가 기타 친족 범위에 들어가져요. 뭐 진짜 여러분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들한테 10억 다 주려고 하면 너무 세금이 세잖아요. 이제 배우자한테도 조금 나눠줘가지고 그런 공제도 1천만 원 받고 그리고 세율 구간도 쪼개지고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법이긴 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분들도 꽤 되긴 하지만 며느리한테 주고 사위한테 주고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럼 또 다시 역시 이제 가정에 충실하는 계약을 쓰든 뭐라든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방법 아까 얘기 드렸죠? 19세 이상이다 하면 제일 많이 해주는 구간이 1억 5천이랑 5억 5천입니다. 왜냐면 5억 5천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 구간이 30%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그럼 1억 5천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1억까지 세율 10%, 5천만 원 증여 공제 하게 되면 이제 1천만 원만 세금 내서 1억 4천만 원이 남게 된다. 5억 5천에 나게 하면 역시 공제받고 이제 5억에 대해서 세율 20% 했다가 공제 이제 증여 공제 9천만 원 하면 세후 4억 6천이 남는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 미만은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여세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증여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기간은 10년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아까 증여세는 인별과세는 얘기했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며느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얘기했는데 또 며느리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녀는 좀 다르죠. 내가 이 10억을 증여했을 때 이제 A 자녀한테 한 번에 다 줘버리면 뭐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2억 2,500만 원이 나올 건데 이제 A 자녀도 있고 B 자녀도 있고 아들, 딸 구분 없이 평등하게 딱 준다. 한 명당 8천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세금이 확 줄어들죠. 그러네요. 이게 한 명한테 다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들 착각해요. 의외로 많이들 이제 놓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10억을 증여했다고 쳐요. 그러면 증여세가 2억 2,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세를 2억 2,500만 원을 자녀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세금 내고 나서 7억 7,500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간혹 10억 주고 자녀가 뭐 이걸 또 10억으로 뭐 투자, 10억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을 아빠가 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납 금액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아까 2억 2,500만 원을 아빠가 줬어요. 그러면 사실 10억을 증여한 게 아니라 12억 2,500을 증여한 걸로 보고도 세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초과되는 2억 2,500이 되는 그러면 세율 구간 아까 30%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세금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에 대한 이유기도 한데 증여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 합산 기간이 1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살 때 아버지가 10억을 줬어요. 네. 그런데 자녀가 25때 10억을 또 주면 네. 이미 아까 누진 공제들 다 썼잖아요. 10억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뭐 1억엔 10% 그리고 5억까지가 20% 10억까지가 30% 세율 구간 다 썼는데 이제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세율이죠. 그리고 공제를 아까 누진 공제 다 썼다 보니까 10억을 만약에 10년 안에 또 주게 되면
딱 그대로 단일세율 40% 때려서 4억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30대 취업도 했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아빠가 또 부잣집 같은 경우는 정말 행복한 집안인데 10억을 또 줍니다. 그러면 그 누진 공제, 아까 과세 표준이 다시 또 이제 달라지면서 2억 2,500으로 줄어든다. 누진 공제를 고려했었을 때 빨리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뭐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돈이 없는데 뭐 해도 아까 제가 뭐 돌잔치 할 때부터 주란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제일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증여공제를 받는 부분 있잖아요. 2천만 원 주는 거는 사실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저세율 10%. 이제 소득을 버신 분들은 이 10% 세율이 얼마나 낮은 건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은 건데, 이 최저세율 구간으로만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돌잔치 때 1억 2천 증여면 세금 1,000만 원. 물론 여기서 아직 존재하는 사전신고 3% 감면은 있지만 이런 거는 제외할게요. 11살 생일잔치 하면서 또 1억 2천 증여하고, 21살 되면 이제 성인 됐잖아요. 증여공제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 증여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10년마다 1억 5천, 1억 2천 이렇게 증여를 했다. 라고 하면 증여 총액이 이제 거의 7억 가까이 되는데, 증여세 다 합쳐서 얼마 냈어요? 5천만 원만 냈죠. 네네. 그런데 그때 막 이런 거를 뭐 잘 모르고 있다가 애가 이제 취업도 했고 이제 막 신부 될 사람을 이제 예비 며느리 막 데리고 와요. 아, 애한테 뭐 증여를 해줘야겠어 하면서 6억 9천 한 번에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1억 3,200만 원. 즉 증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는 세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놀고 있나요? 꼭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코스피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우량 주식 하나 20년 전에 사놓고 묻어놨어. 그래도 애 재산이 사실 1억 9천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주식 예를 들었을 때 부동산도 빠숑이 얘기했잖아요. 옛날 옛적에 반포가 1억일 때가 있었다더라. 너무 예전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도 결국은 장기 우상향, 우리가 뭐 항상 플럭체이션들은 있긴 해도 지금 조금 가격 저렴할 때 사놨다가 뭐 당장 언제 뭐 내년에 무조건 반등합니다, 올라갑니다, 막 가지야 이건 아니라 하더라도 애가 지금 어리면 뭐 5년 뒤, 10년 뒤 꼭 투자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애도 나중에 분가할 때쯤 되면 자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빨리빨리 증여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상속도 빨리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가, 합산기간 10년은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 막 이제 70대고 80대고 그때 증여를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한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유산세랑 유산취득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거는 다 상속가액으로 다 합산해 버립니다. 너무 늦게 증여를 하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 대비도 빨리빨리라는 얘기 드립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증여를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일단 세금 기준이 있다. 양도세는 우리가 세대 분리하기 전에는 합산이라 하더라도, 종부세는 인별과세 다 쪼개지고, 소득세는 부분은 합산이라 해도 자녀는 쪼개진다. 우리가 보유를 할 때 있어서 다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자녀한테 네.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규제들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자녀 증여해 주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컸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규제 지역을 푼 것들이 정말 유효했었어요. 1월 3일자에 기재부에서 우리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딱 열면서 다 풀었잖아요. 지금 어디만 남았냐?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거 세금 얘기하는 거야? 했었을 때 상속증여랑도 시너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세대 분리하려면 좀 멀었어요. 애가 미성년자야. 네. 근데 만 30 소득 혼인 해가지고, 또 특히 애가 남자애면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취업이 빨라야 26 쉽지 않죠. 보통 27 정도는 돼야 이제 취업들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데 야, 너무 멀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뭐 주택 팔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거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해당 세금은 조정 대상 지역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내가 자녀 앞으로 그냥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그랬는데 자녀의 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맞춰가지고 파는 부분 있죠. 적어도 일반 세율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지금 다 비조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그냥 내가 A, B, C 해가지고 그냥 일반 세율로 샀다 팔았다 할래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녀한테 B주택, 또 다른 자녀한테 C주택 이렇게 줬어요. 자녀가 나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 세대 분리하고 바로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나는 아까 양도세율 얘기했잖아요. 3억일 때 1억 세금, 5억 양도차익 5억이면 2억 세금,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뭐 한 10억이다, 그럼 4억 세금 낸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때 취득했으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비조정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사줬어요. 아버지랑 같이 현재는 세대가 합산돼 있어요. 근데 자녀가 2년 보유는 충족했잖아요. 근데 세대 분리하고서 2년 보유했으니까 그 즉시 팔아도 된다. 간혹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세대 분리하고서 2년 보유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전에 최종 1주택 규정이 있을 때도 세대 분리는 이거는 따지지 않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가 세대 분리하고도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사항들이 2022년도 이제 12일 대책에서 어떤 사항들이 나왔냐?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발표가 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를 줄이겠다라고 했었어도 사실 이게 아직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됐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아직 기회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표를 잘 보게 되면 2주택자 8.4, 3주택자 12.4%라 했어도 전제 조건은 조정일 때예요. 조정인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8.4, 조정 지역에서 4번째 주택을 살 때가 12.4%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살 때는 2주택제를 살 때도 1주택자 취득세율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봤을 때 대치동 퀴즈를 해가지고 무조건 애한테 대치동을 사주고 싶어 라고 하면 어쩔 순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마포구만 해도 좋아, 성동구만 해도 좋아 라고 하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이 비규제 지역, 성동구에서도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훌륭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사줄 때 두 번째 주택, 아빠가 1주택자예요. 아빠가 2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녀한테 B주택을 사주려고 했을 때 세대가 합산돼 있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 안 하고서도 1주택자 취득세율 1.1에서 3.5% 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뭐 일시적 2주택 기간들이 다 바뀌었어요.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다 3년 바뀌고 취득세 설령 조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처분 조건부터 3년으로 다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종합했었을 때 당장 일단 애한테 사주고 내 집을 바로 팔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3년 안에만 팔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멸실하기 전에는 주택으로 보고서 세금을 냈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하면 이제 입주권을 변한다라는 얘기 해드렸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잖아요. 좀 다릅니다. 멸실이 돼야지 실질로 보기 때문에 멸실되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 취득으로 봐서 토지분 취득세 4.6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반포주공 1단지를 사준다 칠게요. 대단하죠. 현금 막 40억, 50억씩 끌고 가서 사야 되는데 그때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12.4% 취득세 내야 되지만 반포주공 1단지는 철거가 다 됐잖아요.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이다. 또 입주권 살 때는 뭐 일시적 2주택 3년인 부분들 분명 존재하고 저희 이전에도 뭐 영상 대체주택 특례조항 열심히 설명해 드린 적 있었지만 해당 사항들도 다 이제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처분 조건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세금이랑 짬뽕해 보면 시너지를 더 낼 수가 있다라는 사항 얘기 드립니다.
하면서 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지역에는 특수물건을 도로, 상가, 밀수된 입주권, 무허 건축물 이런 애는 취득세가 4.6% 그리고 무허가는 4.4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주택자일 때 자녀한테 증여해 주려고 했었을 때도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못 해준다. 왜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세대 분리를 해야지 되지. 아까 뭐 종부세, 세목별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세목별로 다른데 취득세는 양도세랑 동일합니다. 독립세대주 요건 맞추기 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도 있지만 4.6으로 피해 나가는, 즉 이 중과세율은 피해 나가자.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했을 때도 지금 규제 지역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정확하게는 투기거래 지구가 아닌 곳들은 전매 금지도 이제 안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주기도 쉬워지고 또 5년 재당첨 금지,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동일 구역 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다물권자로 봐서 안 되는 건 있지만 동일 구역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한남 뉴타운이라 해도 3구역 가지고 있고 5구역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면 다른 구역이잖아요. 5년 재당첨 금지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투기거래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한남이다 라고 하면 자녀를 세대 분리시켜야겠지만 한남 가지고 있는데 성수를 가지고 있다. 성수는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 가지고 있을 때는 5년 재당첨 금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재개발 사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남는 게 시간인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갖다가 수익으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8년 걸려 10년 걸리면 너무 막연해, 너무 오래 걸려 하는데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야. 시간이 넘쳐. 길게 보고서 투자를 접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오래 얘기했는데 그래도 짧게 이제 또 압축 요약 해보면 결국 우리가 상속 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산세. 적어도 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부자들이나 빨리빨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총액, 아까 얘기했죠. 전체 재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50% 세율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 그러니까 증여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나 있었었고 세율 구간들 이렇게 미친 세율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 세금 기준들이 다르다. 세목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는 쪼개져서 보는 부분 더 한 발 나아갔을 때 미성년자도 된다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증여 왜 빨리 해줘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표가. 상속세, 절세, 주택수 분산에 따른 절세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젊은 층들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한다라기보다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의 무게라는 게 분명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요즘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때 진짜 잘해요. 5대5를 준비해오지. 사실 5대5도 거의 없죠. 집은 남자가라는 인식이 요즘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또 그럴 수 있죠.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마장동에 거기 경사진도에서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다들 사랑만 있으면 요즘 젊은 애들은 패기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때 시절인 지금 시절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랑 지금은 아파트도 많고 요즘 뭐 내가 자란 환경이 있는데 저기 조금 뭐 옥탑방 이런 데서도 사랑으로 극복해야지라고 하면 나는 극복할 자신이 있는데 결혼할 상대방이 그걸 극복할 생각이 있느냐는 조금 물어봐야죠. 남자애면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 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자애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집이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부감도 좋죠. 그런데 결국은 요즘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자녀 자산 증식 이런 거는 또 다 부가적이고 애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하려 했었을 때 집들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 표 다시 가져왔는데 뭐 1억 2천 증여 이거는 1억 2천은 없을 수는 있죠. 그럼 적어도 미성년자 징역 공제 2천은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2천만 원은 사실 있을 가능성이 높죠. 2천만 원을 증여해 주는 식으로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데 근데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2천만 원이 진짜 없다라기보다는 2천만 원이 있긴 하지만 애 줄 돈은 없을 수는 있죠.
나도 내 집 마련해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애한테 2천만 원 주면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이걸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 아버지가 이제 네. 자녀한테 통장을 2개 만드는 거죠. 하나는 뭐 국민은행 통장, 네. 하나는 뭐 신한은행 통장 음.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사회생활 하면 보통 주거래 은행도 있겠지만 서브 은행들 못해도 2개나 많으면 3개 정도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메인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친척들한테 용돈 받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애가 관리하게끔 하는 통장 하나 만들고 네. 다른 통장 하나는 자산 증식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왜 통장을 구별해 놓느냐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네.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은 나죠. 네. 자녀 통장 만들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OTP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한은행 통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증여한 걸 넣어줬어요. 그럼 내가 법정 대리인가 이 돈을 내가 쓰는 것도 자유예요. 네.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A 부동산 취득할 때 애기 집은 설령 10%든 5%든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부부 공동명의 뭐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40, 40, 애기 10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생겨서 5억이 났어요. 네. 그러면 애기가 5천만 원은 애기 지분이죠. 네. 애는 그냥 5천만 원 번 거예요. 부자들이 다주택자, 뭐 애 앞으로도 한 채, 나도 한 채 이게 아니라 한 채씩 움직인다 하더라도 애가 어리다라고 하면 어차피 몇 바퀴는 돌릴 거예요. 네. 나중에 상속증여를 절세할 수 있죠. 내가 굳이 세금 내면서 돈을 안 줘도 5천만 원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인별로 과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10억이라 할 때 나 혼자면 12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긴 하지만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안분 계산하고 거기서 과표에 따라서 세율 적용하고 그러잖아요. 5대5로 쪼개지는 거가 있고 애기가 양도차익이 1억이라고 하면 양도차익이 1억이면 세율 별로 안 되거든요. 또 공제 받는 거 각각 공제 받고 또 극단적으로 가장 기본 공제 250만 원도 따로 받아요. 애가 2명이다. 인적 공제 250만 4명을 받아버리면 1,000만 원 그냥 세금 절세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발상을 전환해서 미리미리 해주는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애가 뭐 성인이 돼서 본인 통장은 모르는 거죠. 나는 이제 국민은행 통장만 알고 있었어. 신한은행 통장은 애가 성인이 돼도 OTP 내가 다 관리하니까 그냥 막 그렇게 애가 괜히 또 간혹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애가 자기 자산이 많은 줄 알면 싹수가 노래질 수 있고 열심히 공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애가 결혼할 때쯤에 됐더니 아빠가 말이야 이게 네 통장을 관리해 왔어. 짜잔 하면 감동했어 남이. 저도 이렇게 증여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 입장이 어르신들 세대에서 바라보는 거랑 젊은 층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 깨어 있으시다 보니까 3남매인데 저한테도 집 하나 해주고 제 남동생한테도 하나 해주고 여동생한테도 하나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고 또 지금은 저가 또 저 나름대로 굴려나가고 이렇게 4개 있으면 또 시야도 먼저 트이는 거죠. 왜냐면 내게 없으면 부동산 남의 나라 일 같고 그런데 내가 있다 보니까 더 관심 가져서 이 집값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왜 입지가 이 가격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자녀들한테 부동산 경제 교육도 미리미리 해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내 집 마련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요. 괜히 막 상사가 갑질해도 막 거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거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먼저 중요한 게 그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확실하게 말씀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한테는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이 링크를 보내주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1부 너무 좋았습니다. 네. 2부는 뭡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증여를 왜 해줘야 되는지 당위성에 관련된 그리고 꼭 필수 상징세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네. 여기는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를 그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다주택자야. 네. 저는 어떻게 해요, 소장님?
할 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지금이다. 지금 가격대들이 저렴할 때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꿀팁들, 대표적으로 부담부 증여 그리고 저가 양수도 규정에 대해서 2부에서 준비했으니까 2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